버전도 다른 것 같고 지금 예 이걸로 지금 다른 저희가 보통 그냥 컴퓨터로 그냥 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컴퓨터에서 나가는 성이 있는 것도 있고 나가는 성이 언제나 꽂아볼까? 저 뒤쪽에 있는 성이 하나가 어디가 이렇게 네네.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정상인데 아닌데 처음 이쪽을 들고 다니셔서 저기별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중에 하나는 저기로 가고 나머지 하나는 저기로 가는데 제가 이걸 뺏어서 쓰면 되죠. 네네. 뺏어서 제가 뺏어서 쓰고 네. 보통 이제 여기 아예 필요 없네. 보통 이게 두 개 달려있거든요. 하나는 이쪽에 있고 보통 이게 하나는 혹시 수학 교수님은 비닐을 갖고 다니는 노트북을 안 저기 근데 다들 노트북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네네. 일단 그리고 준비가 안 된다. 전원도 그 전원을 하면 이거 두 개만 뽑았으면 여기 이거하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켜지는지 확인은 될까요? 저거 확인 될까요? 저거? 네. 여기서만 내려야 되겠습니다. 저기 옆에 어려운 데 숨어있네 다들.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잘 되고. 마이크를 여기다 꽂으면 충분히 잘 나오고, 어차피 소리는 필요하면 들으면 되니까. 아니지. 이 소리를 밖으로 빼야지. 이 소리를 여기로 빼는 게 아니라 저 밖으로 빼야 되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 꽂아야겠네. 이걸 여기다 꽂아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는구나. 알았어요. 일단 얘부터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자. 하나 둘 셋 테스트. 잘 되네. 이걸 녹화해 놓아서 나중에 또 써먹으려고. 지금 뭐가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데 목소리가 잘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럼 이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만 좀 정리를 제대로 해서 이것들은 나중에 빼서 쓰면 되고. 그건 그렇고, 그러면 마이크는 잠시 끄고. Before we start thinking about infinite data structures, we're going to do a little bit of computation with a simple finite data structure, which is a finite list. So here's a finite list. In Haskell. It's just a list of numbers between 1 and 20, and it's written 1.20. And if we ask the Haskell system to evaluate that, it will just expand it out to give the numbers between 1 and 20. And then we can think, well, what can we actually do with a finite list? So for example, we could sum the list up and we get the expected answer, 210. We could say, well, maybe we want to square all the numbers between 1 and 20. So we can map the squaring function over the list from 1 to 20, and we get the first 20 squares. What else could we do? Well, maybe we want to filter out the even numbers from the list between 1 and 20, and we can do that. We just write filter even from 1 to 20. Or if we wanted to be a little bit more fancy, we could combine everything we've done up to this point, and we could say, what is the
Some
지금 마이크로 뭐 녹화를 해서 영상 나중에 이걸 뭐 딴 데 저도 써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화면을 찍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음성하고 이 앞에 화면만 녹화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제 얼굴도 지금 안 넣고 있어서 뭐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거 아니고 발표를 하면 원래 저희가 영상 가지고 있고 뭐 나중에 또 발표를 잘할 때 좋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4월 18일 수학교육과 교육대학원에서 유충현 교수님이 지금도 학과장이신가요? 네, 유충현 교수님이 한번 제가 이제 전공이 컴퓨터 과학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 쪽이라서 그쪽이니까 아무래도 뭐 프로그램 교육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지 않냐 그래서 저도 사실 관심이 많고 앞으로 또 수학 교육과에서도 이런 걸 많이 아마 하게 될 것 같다고 하시니까 유충현 교수님도 자기도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럼 한번 세미나를 와서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내용 할까 생각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사실 요즘 정보 과목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또 수학 선생님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기하학 같은 경우 GeoGebra인가 그런 또 툴이 있고 또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용 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니라도 전자 교과서에 이렇게 과학이든 수학이든 요즘 이렇게 약간 인터랙티브하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단순한 활용 같은 거 말고 좀 더 약간 대학원에 있으니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컴퓨터 과학 또는 컴퓨팅 이거는 사실 학문으로 어디 컴퓨터 공학과가 생기고 이런 지가 얼마가 안 됐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빨리 교육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과목도 새로 만들고 이러는데 약간 중구난방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거야 아직.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수학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훈련된 사람들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컴퓨터와 수학 교육 태생적으로 함께할 운명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있는 안기영이라고 하고요. 학교 온 지는 이제 1년 됐고 저도 이제 적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수학이나 컴퓨터 교육 쪽에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우리 학교 교육대학원이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빼서 이쪽에다 옮겨야 소리가 나올 거죠. 조절은 제대로 됐겠지. 실기 자체는 괜찮은데 오히려 그 교과서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컴퓨터 돌아가는 방식 램, HDD, SSD 이런 거 나오는 순간부터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했거든요. 실기는 괜찮아요. 근데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두 친구들이랑 다르게 정보 영재 수업 따로 안 들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듣고 하는 방법 좀 익히고 나면 좀 막히더라도 좀 진득하니 해보면은 그래도 돼가지고 수업 시간 좀 집중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좀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학원까지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하기에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는 과목이라 수업만 일단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싶다는 학생들만 학원에 다니면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정규교육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살기 위해서는 상식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도 다가오고 있고
진짜 앞으로는 컴퓨터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니까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해도 기초적인 거는 그래도 알고 가야 되니까 이 과목 특성이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코딩 배우는 과정에서 사고력도 길러지고 그리고 또 아까 뭐 재성이랑 시온이가 이미 잘 말해줬지만 기계가 일자리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미래에서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는 예방접종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이론을 공부하는 게 많은 비중을 안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역사 정도는 앞에 살짝 배우고 그 다음에 계속 코딩을 한다든지 프로그래밍도 엔트리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을 하게 된다면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론을 줄이는 것도 맞긴 한데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의 구현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블록형 코딩이라는 게 코딩을 쉽게 하려고 학생들한테 맞춰서 개발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략한 것들만 있어서 학생들이 생각한 대로 이게 프로그램이 구현되지 않아서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다고 봐요. 교수님 같아. 예전에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이 거의 없었는데 컴퓨터가 회사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기도 했고 요즘도 사람들이 기계가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내가 그때 왜 공부를 안 했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본 지식이 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너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요즘 중학생들은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근데 저런 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기적인 건지 몰라도 꽤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한 학생들 같지는 않고. 근데 저런 학교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잘 되는 학교에 가서 이제 한국에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데도. 그래서 그게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제 나름대로 일단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실습은 괜찮은데 교과서의 이론이 좀 그렇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여학생은 그 교육용 외에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좀 배우고 싶다. 그 교육용 요거는 학교에서만 쓰게 교육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직장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더 하고 싶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비슷한 의견인데 가운데 있는 남학생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자체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뭘 좀 더 하고 싶은데 더 하기엔 그 틀에 갇힌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보면 이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도 예를 들었잖아요. 하드 디스크, 무슨 디스크, 이런 거 쭉 나열하는 게 약간 몸이 건조하게 백과사전식으로 몇 년도에는 무슨 컴퓨터가 진공관에서 몇 년도에는 무슨 트랜지스터에서 몇 년도에는 무슨 부품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식으로 나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컴퓨터 교육 자체가 갑자기 역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대학 교과서도 컴퓨터 개론 교과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과서 만들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에 역사에서 대해서 배우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언급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게 발전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시험지 내는 거 그런 식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론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너무 그냥 약간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외우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만 나와 있는 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봤을 때 실제 교과서를 봐도 그런 것 같고 대학교 교과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장 넘겼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학생들은 좀 더 다양한 걸 배우고 싶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해봤더니 저희 또 교육대학원에 저희 전공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중에 레포트로 요즘 교과 과정이 어떤가 이런 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는 다 이 단계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쉬운 거 배우고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이어서 배우고 고등학교 때 더 어려운 거 배우고 근데 이건 약간 과도기적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기초부터 하고 중학교 와서도 또다시 그 같은 경영 프로그램
다시 뭐 이렇게 ABC부터 시작하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러니까 저렇게 저 학생들은 아마 그 IT가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데서 계속 이렇게 배워온 것 같아서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도 또 비슷한 거 배우고 있으니까 그게 좀 금방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좀 더 뭔가 더 다른 응용을 하거나 실제로 실무적인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원리를 뭐 알고 싶을 텐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를 정리할 시간이 실제로 우리나라는 항상 추진할 때 이제 위에서 다 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각자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 만든 사람 초등학교 교과서 만들고 중학교 교과서 만들고 아마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런 레포트를 쓰는 저 대학원생이 정리한 거에 따르면 이게 뭐 초등학교에서 요 단원이 나오는데 똑같이 이거 중학교 가서도 또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어떤 건 심지어 고등학교에도 반복되는 것도 있다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 이제 과도기적인 측면이니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블록 코딩이나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엔 뭐 할 거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좀 희미해요. 그냥 뭐 알아서 해봐라 프로젝트 하여튼 뭐 하여튼 자유롭게 하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에서도 다른 거 반복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고민 없이 진행이 된 게 학생들이 실제로 그거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현장의 이거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컴퓨팅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특히 대학이나 바로 이제 실무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지는 잘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 튜링 기계라고 1936년에 고안한 저게 이제 컴퓨터 과학이 어떤 학문으로 시작하게 된 역사적 계기로 보는데 이게 100년도 안 됐거든요. 지금이 2030년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400년, 500년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2000년이 훨씬 넘는 20배가 넘는 기간 동안 가르치고 해서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도 계속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겠지만 최소한 교과 과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컴퓨터 쪽은 아직 그런 것도 지금 될 시기가 아니고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생긴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근데 그래도 그런 거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이 깨닫고 공감하는 바는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런 쪽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거가 이제 공통적으로 인식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학원이라는 데 가면은 그냥 워드 배우고 워드 제작했다고 이런 거예요. 엑셀 배우고 근데 기술 활용 쪽에 가깝죠. 그 안에서 그 원리를 알기보다는 이걸 당장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뭘 활용해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의 문제는 이게 점점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변화의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떤 무슨 특정한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그 기술 저 기술 막 나와가지고 그게 크게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원리를 이해하면 예전에 과거의 기술은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좀 어떨 거라는 그런 좀 시각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초등, 중등 이런 쪽 교육을 갈수록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제 영국 쪽의 컴퓨팅 교육이 이제 최신이라고 할까? 정리를 하자면 교육 현장도 있고 각 과목마다 교육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4대 목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프린시플을 이해해서 언더스탠드 해가지고 그걸 어플라이 적용한다. 그래서 그 근본 원리를 근본 원리가 저 뒤에 나온 저런 것들이 있다는데 저런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교과 과정에 그런 게 강력하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학 교재도 아직 그런 식으로 안 돼 있는 게 많아서 서울대학교에서 이광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도 예전에 강의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 대전에 예전에 계셨다가 서울 쪽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컴퓨터 과학이 하면서 세계라는 책 제목도 저걸로 하고 강좌 제목도 저걸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컴퓨터 과학의 유래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기본 원리는 어떤다 그런 거를 강조해서 전공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 교양, 그러니까 모든 전공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교양 강좌로 하나 진행한 게 저기에 전 학기가 다 남아 있어요. 저기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기술 활용보다는 원리 이해의 목적을 두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거는 큰 그림에서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컴퓨팅 교육 곧 정상화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별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안타깝지만 그런 게 많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죠. 수학 교육에서도 인류가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 이게 편이 짜져 있는데 갑자기 입시가 어렵고 학생들이 불만이 많고 수포자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그냥 부가적인 이유만으로 기하를 빼버렸어요.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학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공리 체계가 뭐고 그런 규칙들에 따라서 증명을 한다는 게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역사에서 굉장히 일찍 나타난 상징적인 그런 건데 그거를 빼버리면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뭐가 중요하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니라 이거를 넣어놓으면 문제를 이상하게 꼬아서 입시가 어려지고 그럼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니까 그래서 빼버리겠다는 거는 교육적으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쉽게도. 근데 이게 보면은 요즘 들어서만 이런 게 아닌 게 예전에도 무한집합 이런 거 배울 때 그거를 상시한 사람이 칸토인데 그게 누군지 제대로 소개를 사실 안 했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학은 그렇다 치고 컴퓨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 뜨는 분야가 이제 고용 창출을 많이 한다는 기대감이 많으니까 전문가를 단시간에 양성하는 그런 약간 자기 모순적인 구호가 있는 정책을 반복이 많이 돼요. 무슨 얘기냐? 전문가라는 거는 장기간에 걸쳐 전문성을 쌓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단기간에 많이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사업할 때 여기서 몇 명을 배출했다 이러면 공무원들이 이게 딱 크게 크니까 100명 올라가고 1000명 올라가면 그래서 저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어떤 인기도 해서 빅데이터 하면 사실 빅데이터라는 게 옛날에 완전히 없던 건 아니고 사실 응용수학에서 통계 쪽을 하는 건데 그게 워낙 요즘에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거 활용성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 그리고 한 컴퓨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의 정보를 동시에 인터넷에 모아서 클라우드에서 또 하고 그런 것들의 기술이 다 들어간 저런 과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기초에다가 과정 기초에 수학도 필요하고 또 이게 병원에서 쓰는 빅데이터니까 거기 과학도 좀 넣어야 된다고 하면 위에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졸업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공 폐업할 게 아니냐. 그런 식이면 인문학 전문가도 글쓰기 같은 거 안 가르치고 양성할 수 있다는 하여튼 이상한 얘기가 돼서 이런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교육 현장에 있거나 관련 전공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거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칸토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수학 교육하니까 충분히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대 수학의 집합론을 창시한 사람이고 무한에도 계층이 있는 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한하다 그러면 자연수가 무한하네 아주 많다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실수는 자연수보다 더 많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요즘에는. 근데 저게 처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는 당시에 유명한 수학자들이 막 크게 반발했어요. 반발한 이유는 두 가지였을 텐데 저 사람 말이 맞지만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해서 질투가 나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무한은 신의 영역이라서 유일신 딱 하나의 영역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왜 네 마음대로 나누냐 약간 도구마 같은 그런 데 빠져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왕따를 당해서 결국은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쓸쓸하게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다들 칸토가 만들어놓은 그 토대 위에서 집합론을 하고 있죠. 그래 이런 걸 보면 수학이 굉장히 어떤 독립된 순수한 학문 같지만
철학이나 신학 등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이런 게 사회적으로. 그런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유용성도 있지만 또 특정 학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성 이전에 이게 인류 지성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봐야 하죠. 그래서 칸토 같은 사람 소개하면 좋은 게 그런 이유잖아요. 뉴턴 같은 사람도, 갈릴레오 같은 사람도, 우리가 갈릴레오와 뉴턴 몰라도 자동차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그런 갈릴레오와 뉴턴이 기존에 있던 어떤 과학 패러다임의 새로운 거를 소개하고 인류가 자연을 더 얼마나 발전해서 이해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가르치는 게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생물학자들이 좋아하는 또 그런 약간 에피소드 유머 같은 게 있어요. 학교에서 생물학 왜 가르치냐라고 불평하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 애들 백신 맞으면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런 비과학적인 미신을 믿어가지고 자꾸 백신을 안 맞춰서 유럽에서 폭력이 유행한다.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는 그런 식으로 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전문가들의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흐름을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개선되지가 않고 오히려 저런 게 빠진다든지 기아가 빠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참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요런 라인의 얘기에서 굉장히 이제 컴퓨터나 그런 관련 전공 교육자들에게 추천하는 필독서가 여기에 있는데, 기다려 잠깐. 문의는 교양서적인데 별로 쉽진 않아요. 근데 일부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책 쓴 사람이 미국의 어떤 교수가 썼는데, 괴델은 수학자고 바하는 음악가죠. 그리고 애셔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저런 약간 무한 반복되는 꼬리에 꼬리를 문 형태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테마로 이렇게 쭉 글을 써나가는데, 유충현 교수님도 좋아하는데 저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책상에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저런 테마를 다룬 책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류의 문화나 지성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막 발전한다는 거를 나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그런 비슷한 어떤 수학적인 구조, 그러니까 저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이 굳이 수학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예쁘게다고 생각해서 그렸을 텐데, 그게 어떤 수학적 구조랑 들어맞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 쓴 사람이 컴퓨터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김모진은. 근데 도대체 그 괴델은 수학자 아니면 논리학자인데 이게 컴퓨터 교육 관련 하여튼 컴퓨터랑 뭔 관련이 있냐 하는데, 그거 역사를 잠깐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컴퓨터 과학이 태동하는데 100년 전에 튜링이라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튜링 기계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 배경에는 괴델이 한 불완전성 증명이라고 수학을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19세기 말인가 20세기 초인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힐버트라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죠.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의 뭐를 풀기도 하고, 하여튼 그 당시에 거의 제일 존경받는 이제 수학계의 리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옛날 수학자들이 골치 아프게 뭘 증명을 하는데 이걸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면 수학도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증명이라는 게 단계인데, 논리 체계라는 거를 그냥 말로 하지 말고 논리 체계도 그 기호니까 수학에 증명하는 대상이 기하학이면 그 기하학만 가지고 증명하지 말고 그거를 논리적인 기호로 진짜로 옮겨가지고 논리적인 기호로 옮겨놓으면 그 형식이 딱 정해지니까 그렇게 딱 논리적인 기호로 옮긴 것만 보고 이거를 자동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전부 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지혜를 잘 모으면 그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느 날 제안을 해요. 수학자들이 모인 큰 무슨 학회 그런 회의에 가서 그래서 수학자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A면 B이고 B면 C면 A면 C다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수학에서 증명하는. 아니면 대호법 그런 거 있잖아요. 뭐이면 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아님을 가정하고 그래서 또 반대로 그게 조정되면 그런 규칙들이 한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못 꼽더라도 하여튼 20몇 개, 한 30개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3년 만에
아 그건 안 돼 하고 이제 콜트 베델이라는 그 당시에는 젊은 그런 수학자가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증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아무리 오랫동안 자동으로 검사를 하려고 해도 그냥 사람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인 방법으로 돌려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버려요. 증명하는데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계속 또 반복되는 거예요. 러셀의 패러독스, 무슨 자기 자신을 크레타 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면 그 말하는 사람도 크레타 사람이면 자기 자신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면 참여해야 돼. 이런 모순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응용한 증명을 해가지고 모든 수학 명제를 다 써 내려가다 보면 언젠간 이게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명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중에는 이게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도 참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냥 논리 체계를 이렇게 비호만 가지고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증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 뭐 수학계 전체의 큰 프로젝트를 내걸자고 했는데 3년 만에 그게 아니라고 밝혔으니까 그것도 굉장한 업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논문이라고 할까요? 그 증명을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세미나에서. 그런 세미나를 이제 알렌 튜링이 그 당시에 20몇 사람이 이제 졸업반인데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어디로 갈까 고민하면서 강의를 하나 더 들었나 봐요. 그 강의에서 이 튜링이 한 걸 듣고 저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수학의 거를 사람 이게 영어나 독일어를 쓴 거를 논리 언어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자동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돌린다는 거는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되는 기계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진짜 이거 뭐 그 기계상 톱니바퀴 맞는 기계는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조립할 수 있는 방식을 정한 그런 설계 방식을 고안을 해요.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자기가 고안한 기계로 근데 대담한 클레임을 하죠. 내가 이 고안한 기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계산을 다 할 수 있는 기계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예. 어이없는 가정인데 만약에 네가 할 수 없는 거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믿는다면 요거를 이용하면 이 베델이 증명했던 방법은 뭐 좀 다른 방식인데 자기가 이 기계는 기계만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베델 증명을 좀 줄인 다른 방법으로 왜 이렇게 삼각형 뭐 증명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항상 수학에는. 그래서 더 간단하고 직관적인 증명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를 뭐 대학교에서 그 강의하는 교수님이랑 같이 논문을 써서 냅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이제 강의를 했던 교수님이 미국의 스탠포드에, 그다음 영국에 있는 사람인데, 캠브리지에서 졸업한 사람인데, 알론조 처치라는 논리학자가 있는데, 너랑 좀 비슷한 일을 뭔가 자세히 모르지만 하는 것 같다고 저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유학 가서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해보니까, 알론조 처치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뭐 람다 계산법이랑 튜링 머신이랑 전혀 다르게 생긴,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힐버트가 이런 걸 해보자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제안한 뭐 방식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법을 만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수학을 모두 형식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게 람다 계산법인데 둘이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일로 다 번역할 수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일로 다 번역할 수 있어서 그 능력이 우연찮게 정확히 똑같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 한 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 거랑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고 능력이 똑같네. 이건 뭔가 대단한 발견이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다른 논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런 비슷한 거를 하는 거를 고안을 했어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한 방식이. 근데 걔네들이 범위가 항상 똑같이 일치합니다. 네. 좀 더 웃긴 거는 그 이후에 언어학에서도 촘스키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만든 변형 생성 문법에서 제일 넓은 뭐 타입 제로라는 것도 또 그거와 똑같이 일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이 한계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계를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심지어는
뭐 수학이나 논리학이 아니라 언어학 쪽에 가서 하다가도 언어와 논리가 뭐 완전히 별개는 아니지만 거기서 하다가도 이 범위를 재발견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앞으로 절대로 이것을 벗어난 혁신이 없을 거라고는 증명한 건 아니지만 연력학 이 법칙도 그렇죠. 경험 법칙이잖아요. 논리에서. 하여튼 처치나 튜링이 대표적으로 먼저 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만든 이런 계산법이나 이런 기계 설계 방식이 지금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이라는 것에 어떤 한계나 정의가 아닐까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어떤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컴퓨터 과학이 어떤 컴퓨터 과학의 계산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게 딱 정의가 되면서 이제 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을 저보다 훨씬 재밌게 하는 게 여기 컴퓨터 과학이 어느 세계에 보면 첫 몇 강좌가 그런 동영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저보다. 그래서 네. 그러면 컴퓨터 과학은 뭐 수학 논리학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컴퓨터 과학은 태생적으로 이제 융합적인 학문이에요. 논리학 수학에서 이제 태동을 했고, 근데 언어학이 또 등장을 하죠. 네, 저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 뭐 텍이라고 들어봤어요? 레이텍? 네, 수식 편집할 때 그 수학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 때 레이텍으로 만드는 분도 있고 아래 한글에도 수식 편집기 있잖아요. 그 수식 편집기 쓴 문법이 레이텍이라는 문법을 따와서 좀 간소화한 거예요. 그 레이텍의 안에서 돌아가는 기본 엔진이 텍이라는 건데 그걸 만든 사람이 크누스라는 또 그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직도 살아계신 아직도 살아있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혼여행을 할 당시에 노엄 촘스키가 쓴 변형생성 문법이라는 이론이라는 책이 나와서 그 책을 신혼여행 때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네. 그동안에 그 부인은 뭐 했을까 궁금한데 하여튼 네. 그래서 저 노엄 촘스키의 책에 나오는 어떤 문법이 또 튜링 머신이랑 또 일치하는 그런 게 또 나중에 발견이 돼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거를 당분간은 하기 힘들겠다. 이 한계 내에서 컴퓨터 과학의 이론이 그러니까 순수 이론은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근데 그거 말고도 인공지능, 인지과학도 있죠. 우리 뇌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따라서 비슷하게 행동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가 또 어떤 핸드폰에서 이걸 클릭할 때 어떤 게 가장 직관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또 인간 컴퓨터 상호작 이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문제 중에는 산업공학에서 온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웹항원인데 내가 10곳을 돌아야 돼요.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내가 가장 연료를 아끼고 차를 한 바퀴 돌 때 빠짐없이 다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또 산업공학 쪽에서 나온 그런 또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문제들도 있고 물론 그리고 전자공학과도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에는 전자부품으로 컴퓨터를 이제 만드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뭐 생물, 뭐 세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만들었는데 너무 실용화 단계에는 아직 좀 그런 게 있나. 앞으로 뭐 그런 방식으로 넘어간다면 또 양자역학도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융합적인 학문이에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사실은 그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엮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독 과목으로 컴퓨터라는 게 저런 역사를 통해서 발전했고 컴퓨터에 어떤 분야가 있으니까 너네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 컴퓨터를 쓰고 특히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컴퓨터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컴퓨터 관련 전공이 아니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컴퓨터나 이런 전자부품을 가지고 예술을 하면 굉장히 대단한 신기한 사람을 봤어요. 우리나라에 백남존이라는 아티스트가 예전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분이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해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반짝반짝 불도 켜고 해서 그런 되게 선구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초등학생도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부품이 싸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도 같은 것도 컴퓨터 앱으로 다 돌아가니까 뭐 사회과 부도 옛날에 무슨 그런 책으로 된 지도를 막 넘겨가면서 할 필요 없이 그런 거에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단지 이걸 활용하면은 수학을 더 재미있게 하고 수동기가 부여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컴퓨터과학 자체가 수학의 발전사에서 수학에서 뭔가 야심차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안 돼 라고 누가 증명을 했고 그 증명을 누가 잘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 증명을 더 간단하게 위해서는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계라는 개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그게 컴퓨터 과학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들은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 우리나라 교육 현실로 봐도 그 수학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 지금 컴퓨터 그쪽에서도 계산교육학과에서도 이제 계산교육학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뽑으니까요. 아무래도 요즘 필요하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컴퓨터를 과목을 몇 시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시간 수대로 신임을 다 뽑아버리면 지금 학생이 줄어드는데 그 감당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교사를 적게 뽑는 건 아닌데도 신규 정보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충원되는 숫자보다 지금 정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은퇴하는 수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이게 뭐 안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 정보교사 자격증을 따는 데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수학교육과 나온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겠죠. 하여튼 다른 기댈 데가 없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되는 대로 구체적 사례 몇 가지 소개하는데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아는 뭐 그런 뭐 사례들 보시면 그냥 뭐 일단 또 동영상을 하나 보죠. Today we're going to do some live coding, and we're going to do something which sounds impossible but is actually quite natural and practical, and that's programming with infinite data structures. And we're going to be using Haskell for this, but it doesn't matter if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Haskell because I'm going to explain everything in a simple way as we go along. The first thing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start up the Haskell system, which we're going to be using, which is called GHCI. And if you'd like to try this stuff out for yourself, this is freely available online, just search for the obvious thing. Before we start thinking about infinite data structures, we're going to do a little bit of computation with a simple finite data structure, which is a finite list. So here's a finite list in Haskell. It's just a list of numbers between 1 and 20, and it's written 1.20. And if we ask the Haskell system to evaluate that, it will just expand it out to give the numbers between 1 and 20. And then we can think, well, what can we actually do with a finite list? So for example, we could sum the list up and we get the expected answer, 210. We could say, well, maybe we want to square all the numbers between 1 and 20. So we can map the squaring function over the list from 1 to 20, and we get the first 20 squares. What else could we do? Well, maybe we want to filter out the even numbers from the list between 1 and 20, and we can do that. We just write filter even from 1 to 20. Or if we wanted to be a little bit more fancy, we could combine everything we've done up to this point, and we could say, what is the sum of the squares of all the even numbers between 1 and 20? And hopefully 1540 is the correct answer. So here's a little example of a finite list, 1 up to 20, and then we've seen 4 small examples of simple kinds of computation which we could do on that finite list. But the video today is about infinite data structures. In particular,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infinite lists. So how do we do infinite lists in a language like Haskell? Well, it's very simple. Rather than writing something like 1.20, we just say 1 dot dot, and when I press return, this will be the infinite list of all the natural numbers beginning with 1.
And this is going to go on forever, but I can interrupt it, and you can see we've already got up to about 196,000 here. Okay, so it runs quite quickly. So this is an infinite list. So what can we actually do with an infinite list? So let's try some of the things which we tried before, first of all. So maybe we can sum it. So let's try summing the infinite list of all the numbers beginning with 1. And I press that, and of course this doesn't actually work because there's an infinite number of values in this list, and we try and sum them all, it's never going to finish. So I need to interrupt this one here. Let's try something else. Maybe I can try filtering the even numbers from an infinite list, and hopefully this will work. And yes, it does. What we get this time is we get the infinite list of all the even numbers. Okay, so you can see there's no odd numbers in the list here. What we're actually doing is we're taking an infinite data structure as an input, we're taking an infinite list, and we're processing it, and we're giving an infinite data structure as an output. We're taking an infinite list in and giving an infinite list out, which is quite an interesting idea. So let's try another example. Let's try filtering all the numbers less than 100 from the infinite list, beginning with 1. And this kind of works, but not quite. There's a little problem at the end. So we get all the numbers from 1 up to 99, which is exactly what we expect. But now it's just sitting here. And that's because it's basically trying to find another number which is less than 100. And it will never succeed with that, but it doesn't know it's not going to find one. So it will go on forever. Okay, so I have to break out of this one. And this, again, illustrates the idea that when you're programming with infinite data structures, you need to be careful. We tried to sum an infinite data structure, and it didn't work. It just went immediately into an infinite loop. We're trying to filter here from an infinite data structure, and it gave us the expected results, but in the end, it just hung. So you need to be careful with this kind of thing. Let's try one more example. Let's try taking 20 elements from the infinite list beginning with 1. And this, of course, works. We just get exactly what we expect. We get the numbers between 1 and 20. We're taking an infinite data structure as an input. We're taking the infinite list of all the values from 1 onwards. And we're getting a finite data structure as the output. We're getting a finite list of all the numbers between 1 and 20. How does this kind of behavior actually work? And it's to do with the evaluation order which you have in your programming language. Most languages are what's called strict or eager. And that means when you have a parameter, anything with it, an infinite list will never stop. You have a parameter that we want to take 20 Pascal list and write a program which generates all the prime numbers, the infinite list of all prime numbers. So let's remind ourselves what a prime number is. So a number is prime if it's only factors, so that's the numbers that divide into it exactly, are 1 and itself. So for example, 7 is prime because it's got 2 factors, 1 and 7, but 15 is not prime because it's got 4 factors. So let's write a program to do this. So first of all, we're going to write a small function called factors, which is going to return all the numbers which divide exactly into a number. So if I give it a number like n, I'm going to return all the values x, such that x comes from the list 1 up to n, and if I take the remainder, when I divide n by x, then that had better be 0. So this is just running over all the numbers between 1 and the given number, and I could be clever here and write square root of n, but let's just keep it simple. You run over all the numbers between 1 and the given number, and you just check, is the remainder, when I divide one by the other, 0? So for example, if I say, what's the factors of 7? I just get 2 factors, 1 and 7, so that's a prime number. And if I say, what's the factors of 15? I get 4 factors, 1, 3, 5, and 15, so that's not a prime number. And this tells us basically how we can define a very simple program to check if a number is prime. I can say a number n is prime if and only if I look at its factors, if I get back exactly the list 1 and n. So that's my definition of what it means to be a prime number. Now I can check that this actually works. I can say, is 7 a prime number? And it says true, because there's exactly 2 factors. And I can say, is 15 a prime number? And I get false, because it's got more than 2 factors. Now we've got all we need to actually generate the infinite list of all prime numbers. And you can do this simply using the filter function. If we just now filter all the prime numbers from the infinite list beginning with 1, then as soon as I hit return, this thing will start generating the infinite list of all prime numbers.
Okay, and you can see here, it's already gone quite far. We've got up to about 16,000, and you can check that all of these numbers are actually prime. But actually, this is quite a modern laptop. We'd expect this program to run much faster than this. So what we'd like to do now is see how we can take this simple means of producing the infinite list of all the prime numbers and actually make it go a lot faster by using a 2,000-year-old algorithm. Did they have algorithms 2,000 years ago? Yes, they did. The ancient Greeks discovered many things, including many interesting algorithms. So here is a 2,000-year-old algorithm, which is called the sieve of Eratosthenes, after a Greek mathematician. And this is a very, very simple algorithm for generating the infinite list of all the prime numbers. So let's see how it actually works. The first step is we write down the infinite list, 2, 3, 4, all the way up to infinity. The second step is we mark the first value, p, so that's going to be 2, as being a prime number. The third step is we remove all the multiples of p, so initially that will be 2 from the list. And the fourth step is that we go back to the second step. So it's a very simple 4-step process for generating all the prime numbers. And an interesting observation here is that infinity occurs all over the place in this algorithm. We're writing down an infinite list at the beginning. We're removing an infinite number of elements from an infinite list in step 3, and then we're having an infinite loop in step 4, because we're looping around here forever. So let's see how this 2,000-year-old algorithm actually works in practice with a little example. So the first step in the algorithm was we write down all the numbers from 2 up to infinity. So let's stop at 12, but of course, in principle, we go on forever here. Then the next step is we mark the first value in the list as being a prime number. So we'll say 2 is our first prime number. Then we need to remove all the multiples of 2 from the list. And let's do this by putting a small barrier under all the multiples of 2. So that's the even numbers. Oops, forgot 11. And we'll think of these barriers as kind of stopping these numbers falling down the page. So we imagine the numbers trying to fall down the page now. So the 3 will fall down, the 5 will fall down, and in general all the odd numbers will fall down because the even numbers are stopped by the little barrier. And you can think of this as being a sieve. This is why it's called the sieve of Eratosthenes, because we're blocking some numbers from coming down the page. And now we go back to the start again. So 3 is a prime number. And then we put a small barrier under all the multiples of 3. So 6 is already gone, 9 and 12. And then the numbers that are not stopped by the barrier are sieved out. They come down the page. So 5 comes down, 7 comes down, 11 comes down. We continue. 5 is a prime number. We remove all the multiples of 5. The numbers come down the page, and so on. So you can see the basic idea here. We're generating, in a very simple way, all the prime numbers. We're getting 2, 3, 5, 7, and eventually we'll get 11 and so on. So that's the algorithm. What we're going to do now is think, how can we actually implement this in our programming language? And we'll see that we actually only need a 2-line program to implement this. It's a very direct translation of the 2,000-year-old algorithm into an actual working program. So let me start up an editor, and we're going to write a program now. So we're going to generate the infinite list of all the prime numbers, and I'm going to define that by sieving the infinite list starting from 2. So the first step of the algorithm was we write down all the numbers from 2 onwards. So that's what we've got here, and then we're going to pass it into a function called sieve, which we haven't written yet, which is going to do all the other steps for us. So what does sieve do? Well, sieve is going to take the list apart. So p will be the first thing in the list, so that's initially going to be 2. And p's will be everything else, so that's 3, 4, 5, etc., all the way up to infinity. And then what we're going to do on the right-hand side is we'll keep the first value. So that's like marking the first number as being prime. And then we're going to recursively sieve something. So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sieve out all the numbers which are not multiples of p. What this part in the brackets here does is it takes the infinite list of all the remaining numbers, so 3 all the way up to infinity, and it's going to remove all the multiples of 2. So it's just running over the list, and it's removing all the numbers which are multiples of 2. So this will remove the 4, the 6, the 8, and so on. And then we just call ourselves recursively again. And this is the entire program. So actually the program is shorter than the English description we had of the algorithm. It's useful to actually think, how does each step actually get represented here? Well, the first step was we write down the numbers from 2 up to infinity, which is here. The second step is we mark the first value as being prime, so that's the value p here. The third step is we remove all the multiples of p, so all the multiples of 2 initially from the list, and that's the part here. And then the final step is we
run the algorithm again from step 2, and that's calling the sieve function. So we've got our program here. So let's see it actually working. So let me start up the Haskell system again. Good, we've got no errors, which is good. So let's run the prime number program. And here we get all the prime numbers again. So it gives exactly the same results as the simpler algorithm, which we wrote before, but it does so a lot more quickly. And if you do some simple experiments, for numbers up to this kind of size, it runs about 10 times faster than the simple algorithm, which we had previously. So what could we do with this? Well, we could do a whole bunch of things. So for example, if I wanted 100 prime numbers, I don't now need to write a program which generates 100 prime numbers. I just take the infinite list of all the prime numbers and I take 100. So I've kind of separated my control part, which is taking 100 numbers, from my data part, which is having an which are